네, 그러면은 저희 2026년 시험 대비 행정법 사례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50분, 10분 순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황 봐가지고 만약 좀 더 짧게 끝나면 짧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사례형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례 답안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례형을 풀기 위해서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에 가까운 거니까 기본 이론을 잠깐 보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요.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 100페이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8회를 보시면은 60면 정도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학원 수업들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제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이제 뒤쪽은 짧게 했지만 아마 이제 실제로 나가는 거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회차씩 진행되는 강의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가 책 목차를 보시면은 책 목차에는 이제 표지가 따로 없는데 그 목차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제2장 이제 행정행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행위 앞에 있는 고시의 법적 성질까지가 일단은 첫날 강의의 이제 분량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2회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 이제 그 편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사례 50번 위헌결정의 소급표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사례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향후에 변호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제 분쟁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은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할 때 뭐 협의에 의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권위라든가 이런 데 기대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는 수단은 법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법률은 이제 국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럼 이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분쟁 상황에 적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법률이라는 게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해석의 이제 여지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럼 이 법률을 해석한 게 저희가 학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하시는 걸 학설이라고 하고, 이제 실무에서 하게 되는 거를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판례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뛰게 되면 변호사가 돼서 결국은 판례 위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판례로 우리 주장이 안 먹히기 때문에 학설까지 껴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판례를 공부해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는 게 의뢰인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판사님들이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례형에서 공부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느냐, 문제 상황을 봤죠. 문제 상황을 볼 텐데 한번 그 책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실제 책의 2페이지를 펼쳐 보시면은 제1장 행정법, 그리고 이제 사례 001번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갑은 X사의 시장 의뢰계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총 5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은 문제가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했을 때 그 아래 단괄호 2, 갑은 X씨의 담당 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답변한 걸 들어서 제2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 여기서 갑이 처한 상황은 지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못 받은 거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허가를 이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풀어봤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줬으면은 이게 암말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뭘 들어가야 되냐,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법리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사나 민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법리라는 건 문헌으로 돼 있고, 문헌에 써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보호 원칙 요건이 뭔지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요 상황에서 이 담당과장 했던 말이 요건에 부합하느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요거를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사례형을 푸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일종의 실체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부분을 이제 민사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채권 관계에서 법률 행위가 있죠. 법률 행위는 두 사람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대부분 이제 채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채권, 채무 해가지고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행정관계는 약간 다르다. 행정관계는 여기서는 이제 갑과 을의 소위 우리가 대등한 당사자라는 게 등장을 하지만은, 행정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라는 소위 이제 고권적 지위에 있다라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권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했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이 돼요. 일반적 의사표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면허를 위반해서 뭔가를 했어, 음주운전했어, 그럼 과태료 같은 게 나오잖아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는 이제 행정개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얘네가 일방적으로, 여기는 우리 둘이 대화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하니까 얘가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 잘못을 이제 다투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요 두 개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이제 그리고 민사관계의 차이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례형을 하게 되면은 법리 위주로 가야 되고, 문제를 읽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수업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론 강의를 조금 하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행정 주체가 하게 되는 어떠한 고권적인 행위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정기본법을 읽어보시면은 소송법에도 있고 기본법에도 있지만은 2조 4호에 이제 정의조항들이 보통 2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청이 이제 행정 주체가 있고,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 의사결정 기관이 있는데, 행정청이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법 집행으로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신청과 거부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신고를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도 행정청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행정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행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구로 써 있어 가지고 약간 초상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로스쿨을 다닐 때 만약 학생에서 바로 갔으면은 실제로는 행정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례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뭐 건축 신고를 해서 신고를 수리받는다든가, 혹은 우리가 교통 위반을 했더니 고지서를 처분받는다든가, 혹은 이제 식당에서 뭔가 위생 문제가 생기면 영업 정지가 된다든가, 혹은 이제 기업들에서 뭐 하도급을 잘못해가지고 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전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행정부, 나라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전부 포함하는 게 이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행정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법치행정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이 행정이라는 건 행정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뭔가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위에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있느냐, 이 법률, 법치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법률에 의한 이 치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은 법률 우위라고 해서, 뭐 표현이 약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률 우위를 위반했다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없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헌법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법률 유보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청이 뭔가를 했을 때 그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하는 거지, 법률보다 그 아래에 뭐 법령이나 이런 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법률 유보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규 창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이 하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권 분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내용이 다 당연해 보이지만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몇 년 전이라고 몇십 년 전이겠죠. 그래서 사법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제 입법부도 분리가 되지 않고 소위 이제 왕이 맘대로 하던 시대에서 지금 이게 조금씩 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게 사실은 좀 일반적인 개념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그냥 정당성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같은 행정 개체는 행정 주체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이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법률은 이제 국민 간의 계약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는 행정법에서 완전 첫 번째 파트, 그래서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 뭐 이런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런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법률에 이제 적용 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을 어떤 법률을 적용할 거냐, 왜냐면은 법률은 이제 1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정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행이라든가 이제 개정일 이런 게 보통 이제 법률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법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납골 땅을 이제 허가받기 해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는 2020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 신고해서 해결이 되는 게, 수리가 되는 게 2021년 1년 정도 걸렸다. 그런데 요 사이에 개정이 됐으면은 이 납골 땅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제 요건에 맞춰 가지고 해야 납골 땅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고 시점에 법을 적용하냐, 수리 시점에 법을 적용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형사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뭐
법령 위반 시 범행시의 법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판결시의 법을 적용할 건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수리하는 시점에 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시법주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납골당을 신고해서 처분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 교통위반을 했어. 그러면 이 위반 시점에 2020년 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처분을 받는 게 뭔가 이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나 이런 걸 받는데 똑같이 2021년이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교통정지를 받는 게 수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냐 했을 때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위반 시점 해가지고 위반 시점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오게 되는데, 법률의 적용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일반적인 처분, 우리가 뭔가 제재를 받는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재를 당하는 경우,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잘못한 시점에 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개정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취소 사유였는데 이 교통 위반이 여기서는 그냥 정지하는 정도로 끝내면 이게 지금 법률이 감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당하는 우리 행정개체에게 유리하게 이 처분 시점에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재 시점에 법률이 적용이 되지만은 그게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 행정 개체, 우리 같은 개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바뀐 시점에 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 시점이고,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민사를 하게 되면 민사의 법원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사의 제가 지금 정확히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법률이 없으면 간수법이 적용되고 뭐 간수법이 적용 안 되면은 뭐가 조리에 의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법률 판례까지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행정을 했을 때 법률에도 근거하고 판례에도 부합하는데,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이 되면은 그 행정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게 될 건데, 그건 지금 화면을 다 썼으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5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기본법, 원래는 비례 원칙이 이제 제일 먼저 있었던 건데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행정기본법 8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보시면은 행정기본법 8조가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법치행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주의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일단 평등의 원칙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헌법이랑 거의 같아요. 헌법이랑 거의 같아서 뭔가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차별 취급의 존재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성별, 신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동일하게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뭐 재건축 조합원이어 가지고 이제 세금을 취득세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냈는데, 나라에서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B 기준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A 기준에 의해서 냈는데 왜 지금은 B 기준에 내느냐, 왜 나를 다르게 취급하느냐라고 해가지고 평등원칙 위반으로 가게 되는데, 행정의 평등원칙 위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사 기준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례를 주고 우리 사례에선 다르게 됐다 이 정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9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지금 그 기본법에 써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 처분을 하려면은 행정이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면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 아래에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 끝날 때쯤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 이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처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당해야 되는데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뭔가 제재를 당하거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우리한테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원이 이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분을 했던 선례가 있다면은 이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 선례를 통해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 이후에 당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소위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자기 구속의 원칙이에요. 자기 구속이라는 거는 선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구속돼 가지고 그 정도나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구속 원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학설이나 이런 게 여러분이 기본소를 보면은 조금 장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법법 10조 비례 원칙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법으로 치면은 저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하잖아요.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이제 검토를 하려면은 이제 제한을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 있어서 비례 원칙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 순서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1호가 적정성, 적절성, 그리고 2호가 필요성, 3호가 이제 상당성이다 해가지고 필요성은 최소 침해성이랑 비슷하고 상당성은 법익 균형성이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호의 적절성은 목수랑 이제 합쳐져 있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비례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적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헌법을 하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까지는 다 보통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징금 100억을 때려 맞았는데 과징금 100억을 때려 맞으면은 회사에 존망이 위태롭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하는 거는 니들이 뭔가 위반했으니까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잘못하는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 수단이 A가 있고 수단 B가 있고 수단 C가 있는데 최소 침해성 원칙이 뭐예요? 이 중에 이 회사의 존망을 흐트러 놓을 정도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정을 하려면은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단 A의 침해도는 100이고 수단 B의 침해도는 80이고 수단 C의 침해도가 60이면은 수단 C를 선택해야 이제 필요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나오게 된 예시가 헌법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제 성범죄 같은 걸 저질렀을 때 그럼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은 형사처벌에 앞서 가지고 바로 하는 거는 그 개인의 이제 신체 자유나 이런 걸 억압하는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어서 경고를 한다든가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한다든가 혹은 성범죄가 되지 않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미한 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하는 수단 A를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최소침해성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단 A, B, C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 개 중에 가장 적은 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 최소 한도로
이 처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해당하는 거고, 상당성은 이제 법익 균형성인데, 법익 균형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뭐를 비교하냐? 사익 침해 정도랑 공익 달성 정도를 비교해서 이제 회사의 존망을 이제 흐트를 정도의 사익 침해가 과연 과징금 100억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정한 거래를 이제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느냐 했을 때 이게 더 심하면 위반이고 이게 더 잘 되면은 이게 상당성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제 헌법이랑 비교했을 때 헌법은 목수침법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적필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구에서 기억을 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답안을 쓸 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과징금을 100억이나 때린 것 자체로 필요성을 위반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익은 이 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 질서를 달성하는 목적이 인정은 되지만은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은 질서가 무슨 소용이냐, 법익 균형성 없다, 상당성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11조의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23년인가 생기면서 이게 표기는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 저희가 이제 사례 1번으로 나온 신뢰보호의 원칙이 12조에 있습니다.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처럼 이제 진정 소급입법이랑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요거 이제 표현 자체는 진정은 이제 사실관계가 종료됐는데 소급해가지고 날리는 거고, 사실관계가 진행 중인데 법을 바꿔서 적용하는 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용되는 거는 거의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21년에 뭐 이제 하여튼 뭐 음식점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21년 당시에 요건을 충족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되니까 세상이 이제 날로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더 강화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허가받으려면 장애인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음식점을 받으려면 위생 기준도 더 강화되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음식점들도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사실관계가 종료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음식점은 2021년 허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때는 진정이다 부진정이다, 부진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과 부진정의 차이는 뭐죠? 진정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되는 거고, 부진정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익 형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익 형량을 들어갈 때 헌법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뢰보호 원칙은 이제 신뢰 침해와 이제 공익 달성을 비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문구가 신뢰되는, 그러니까 신뢰의 뭐 정도, 신뢰 유형, 침해되는 신뢰 정도, 뭐 신뢰되는 침해되는 신뢰의 중대성, 이런 거랑 이제 그 신뢰를 파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요거를 비교하는 게 헌법에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신뢰 보호인데,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신뢰 보호는 보다 민사에서 금반원의 원칙이랑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신뢰보호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요 사례 1번으로 우리가 한번 할 수가 있겠지만, 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싶어요.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뭐 산을 파고 뭐 태양광을 설치하고 혹은 이제 거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밭을 뭐 대지로 바꾸고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으려면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은 개발, 나라의 땅을 바꾸고 이런 거다 보니까 행정청의 재량이 많이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행정청, 행정주체, 그 나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걸 하려면은 갑은 바로 땅부터 파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하듯이 그냥 수강 신청 목록 보고 딱 신청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어디에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개발이 가능할까요?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허가가 날까요? 서울시장님은 이걸 허가를 해주실까요? 이런 걸 쫙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각이 잡히면은 아, 이걸 시작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뭐 터파기를 한다든가 뭐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쏟아붓게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정이라는 거는 이 단가가 작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작은 위험도,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그냥 신청하면 요건 맞춰도 돼 이게 아니라 이 담당자들을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하게 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별 문제 없으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갑이 아,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갑이 과실 없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이 견해 표명 자체를. 그래서 아, 과장님 지금 얘기하셨죠. 그럼 저희 진짜 진행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뢰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신뢰를 보여준 다음에 그 신뢰에 의해 가지고 뭘 한다?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뢰에 근거한 행위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결국은 아,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배신이 들어가는 거야. 행정청에.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신뢰보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진정소급입법이냐 부진정소급입법이냐를 검토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가서 헌법이랑 비슷하게 신뢰 침해가 중대하니까 그만둬 주실래요? 라고 하는 형태의 신뢰보호가 하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건 요쪽 이라고 해가지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는데 그걸 과실 없이 믿었고 그거에서 행동까지 했는데 갑자기 행정청 놈들이 배신을 하면서 안 되는데 허가 안 해줄 건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 큰일을 하는데 돈 다 쏟아붓는데 이거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쟁점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 이런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말한 것도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급은 되는 그런 사람이 해야 견해 표명을 볼 수 있느냐, 혹은 이 얘기를 해준 게 사실은 세무과에 있는 누군데 이 세무과에서 실제로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이 개발팀은 아니지만은 세무과에서 한 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실 없는 신뢰는 뭐냐면 이건 누가 신뢰한 거죠? 갑이 신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갑이 이 신뢰를 만들어냈을 때, 이끌어냈을 때 갑이 허위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 허가를 하는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춰놨어요. 그 담당 과장님이 이 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담당 과장을 기망하거나 속여가지고 실제로는 관련해가지고 뭐 준비도 하나 안 돼 있고 뭐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요건 못 갖췄고, 이런 과정에서 얘를 속여가지고 만약 이런 신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처음부터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말 자체가 거짓이니까 이 신뢰 자체가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 13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고 그 행정행위의 조건, 기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에 했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사례를 처음 하는 거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의 그게 대립을 하죠. 이 문제부터 읽느냐 상황부터 읽느냐 뭐 그런 거가 조금 대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만약 한 문제씩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아래에 있는 문제부터 읽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쟁점이나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변식까지 가게 되면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어떤 쟁점이겠거니 짐작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아래에 있는 단가로 갑은 XC의 담당 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들어 제2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부터 읽은 다음에 요것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읽었지만 위에 있는 상황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상황을 읽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요 책에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갑 주장의 타당성이죠. 그럼 요거 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타당하다 또는 부당하다. 결론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도 뭐 이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신뢰보호 원칙에 뭐 예를 들어 위반된다,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답이 아니다. 결론은 뭐다? 타당성으로 오갔기 때문에 타당하다, 부당하다로 끝나야 된다는 그게 가장 일단은 문제를 읽을 때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XC의 담당 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고 답변한 걸 들어 2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니까 타당성을 가지려면은 일단은 2차 거부 처분이 뭔진 모르지만 처분이 위법하게 되면은 타당한 거고 위법하지 않게 되면은 부당한 거죠. 그러면은 이 2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거나 위법하지 않은 거에 근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하게 해주겠다고 답변한 게 내용으로 재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XC 담당 과장의 답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제 이유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부 처분의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답변에 근거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으로 올라가서 갑은 XC 시장 을에게 XC에 소재한 자신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은 XC에다가 공동주택을 이제 건설하기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여기서 담당 과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개발 행위를 해주겠다 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을은 갑의 신청지는 XC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는 불합리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9일에 갑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2020년 10월 9일에 거부했다. 그거를 이제 1차 거부 처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2차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제1차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제1차 거부 처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갑의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봐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법원이 취소하는 걸 인용을 했으니까 그건 뭐다? 이 거부가 날아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개념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 판결은 확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여러 양쪽 상당 당사자가 항소를 안 해서 그걸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불복이라고 해서 항소나 상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닌 거고 선고만 난 상태인 거고, 이 확정이라는 거는 서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태,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이제 확정의 의미죠. 사실심 변론 종결일은 2021년 11월 16일인데 갑은 판결 확정이 끝난 21년 12월 17일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니들이 거부한 거 취소된 거에 대한 후속조치, 즉 무슨 말이냐, 해달라, 인정해달라, 개발행위 허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X씨의 담당 과장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갑에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게요 라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인 거죠. 즉 담당 과장은 21년 뭐 1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담당 과장은 법원에서 판결이 지들이 진 거죠. 자기들이 져가지고 담당 과장이 해줄게, 법에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여기부터 이제 문제의 도입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을은 2021년 12월 28일 갑에게 갑이 신청한 토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도시자연공원 확대사업 반영이 된 대상지로서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21년 10월 26일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해서 현재 신규 행위는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이제 불허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21년 12월 28일에 했는데 21년 12월 28일에 했는데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2021년 10월 26일 날 고시란 거죠. 21년 10월 26일로 이제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자기들이 이제 고시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과거에 거부를 했던 이유를 보면은 그때는 뭐라고 했냐? 위에서 두 번째 줄, 갑의 신청지는 경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 거를 이제 판결까지 졌는데 그 이후에 강행을 해가지고 고시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지정 예정, 그러니까 고시 예정 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이후에 소송을 졌잖아요. 소송을 졌으면은 이 소송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금 이 고시가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거부했던 내용이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제 과거에 거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당시 2020년 몇 년이죠? 2020년 10월 9일이군요. 2020년 10월 9일에 이제 자기들이 거부를 한다 그랬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21년 11월 16일이니까 이때까지 법원 판결이 이제 났고, 여기서 이제 을이 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21년 10월 26일에 이 지정 고시를 하고 나서 21년 12월 28일에 제2차 거부를 했다. 그럼 요거는 그 민사소송법을 조금 알아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뭐냐면은 지금 이 판결이 2021년
11월 16일에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결이 지금 2021년 11월 16일에 사실 변론이 됐으니까 이 전까지 있던 사유, 이 사실은 법원이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고시일이 10월 26일이라 이 판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은 이 개발행위 제한격으로 고시를 한 거랑 상관없이 니들이 거부한 건 취소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야. 2021년 10월 26일에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 이유는 거부한 게 잘못이다 하잖아요. 이 당시의 차이점은 이 당시에는 지정으로 고시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고시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전부 이 판결이 있던 사실상 변론 종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니들이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 말든 거부는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21년 12월 28일 날 10월 26일에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구로 지정을 했으니까 다시 거부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은 이 담당 과장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얘네는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냐 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문제는 뭐였다? 이 건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곳이 개발행위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였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지정되든 말든 상관없어. 인정해줘. 허가해줘.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설문이 갑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 답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소재를 먼저 쓰는 케이스가 있고 제가 알기로 요즘은 결론을 먼저 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에 배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이제 변시에서 교수님들이 문제 소재 배점 하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저희가 감점식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배점을 추가하는 식으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 소재를 쓰는 거는 뭐 잘못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갑의 주장성을 검토할 때 실내보호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엑세시 담당 과정이 이제 행정기관에 속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선행 조치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단 실내보호 원칙이라는 거는 의의 및 요건인데 여기서 지금 그 행정기본법 12조를 여러분이 추가를 해서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실내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 저희 같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신뢰하고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니까 이제 행정기본법 12조에 의한 거라고 저희가 기재를 잠깐 옆에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데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을 것.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신뢰를 할 것. 그리고 이제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가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선행조치와 상대방 처리에서 인관계가 존재할 것,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 행정작용이 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웠나요? 지웠군요. 신뢰 원칙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재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판례에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을 것, 그리고 저희 같은 상대방이 과실 없는 신뢰를 할 것, 신뢰 근거에 행위할 것, 그리고 행정청이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것에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으로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요건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일단 담당 과장이 이제 행정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인데
그 아래 판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구체적인 경위,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담당 과장이 형식적인 권한 분장과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비추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경적인 견해 표명은 선행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선행 조치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냐 했을 때 피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거는 관계 변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보시면은 이제 당해 사안에서 담당 과장은 담당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은 관계법령 검토 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불가하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은 이거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래 요건 검토할 필요 없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행시 문제인데, 행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뭐랄까 이 열린 결말로 답변을 쓰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만약 답변을 쓴다면은 요 판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이미 있던 사유로 지금 다시 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본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법령의 개정과 적용 법령인데 저희가 이제 52분이니까 10분 쉬고 네, 7페이지에 있는 사례 4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